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지? 어르신, 그게 언제 여기 있었어요? 팔찌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아빠에게 수진이가 정말 수진이가 왔었다는 거야. 수진아, 정말 왔었구나. 20년 만에 병실에 호련히 나타난 금팔찌 하나, 그 팔찌는 과연 누가 놓고 간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딸 수진과 박용철 할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505호에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75세의 박용철은 오늘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는 듯했죠. 간병인 김순자 씨가 물수건으로 용철의 손등을 닦아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 보세요. 벚꽃이 벌써 피었어요. 용철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한숨만 깊게 내쉽니다. 벚꽃이 피었다고 하니 문득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딸 수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벚꽃 구경을 가자고 조르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진이가 6살이었을 때였나요? 작은 손으로 아빠 옷자락을 잡고 아빠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요 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나 참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한 놈이 이 나이에 무슨 미련이람. 용철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입 밖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식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과 자책감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김순자 씨는 용철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르신, 가족분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저도 고향에 자식들 있지만 가끔 통화하면 힘이 나거든요. 가족이라 용철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족이 어디 있나, 다 내가 잘못해서 흩어진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야. 20년 전만 해도 용철은 제법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50명 정도 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했고 매출도 꽤 괜찮았죠. 그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돈만 벌면 가족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거래처 술자리로 바빴죠. 아내 명순이가 여보, 수진이랑 시간 좀 보내세요 하고 말해도 돈 벌어서 수진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일이야 하며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 명순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기울어가고 딸 수진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죠. 명순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도 아내의 따뜻한 밥상도 반가운 인사도 없었어요.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서 엄마 얘기만 하시잖아요.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용철은 화만 냈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딸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수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술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학 입학금도 마련해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을 텐데 하지만 그때의 용철은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순자 씨가 체온계를 용철의 겨드랑이에 끼우며 말합니다. 어르신, 열은 많이 내렸네요. 다행이에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이제 좀 안정되시는 것 같아요. 용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이 지나가고 면회객 하나 없는 병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옆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그림을 그려줬다며 자랑하는 소리, 며느리가 집에서 끓여온 미역국을 떠먹여주는 모습들이 문틈으로 보일 때마다 용철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따라 더 파랗게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며 용철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혹시 손자나 손녀라도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아빠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수진이도 50살이 되었겠네요. 어린 시절 아빠 손을 잡고 다니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얼마나 거칠어졌을까요? 혹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을까요? 용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면 자신도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손자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김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용철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눈이 시렸나 봐. 별거 아니야. 하지만 김순자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용철이 딸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얼마나 깊은지도 말입니다. 때로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며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꿈에서 깨어나 수진아 하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병실에는 노을빛이 스며들고 용철은 또 다른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를 품어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수진이가 찾아올지도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올지도. 그런 희망 없는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용철이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 4시경 간호사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 이미선이 선배인 수간호사 강영숙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죠. 선배님, 505 할아버지 보호자가 누구예요?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는 거죠? 강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이미선을 바라봅니다. 아, 그분 말이야. 참 특이한 케이스야. 보호자가 박수진 씨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박수진이요? 그럼 가족분인가 보네요. 딸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20년 전부터 매달 병원비를 자동이체로 넣어주고 있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이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게 말이야. 원무과에서 들은 얘기론 예전에 할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부터 쭉 그래왔다는 거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뭔가 사연이 있나 봐.
강영숙은 차트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이상했어.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해도 안 받고 병원에도 안 오고 그런데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새벽 회진을 돌던 김정우 의사가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505호 박용철 환자 상태 어때요? 많이 안정됐어요. 선생님 열도 내렸고 식사량도 늘었어요. 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박수진이라는 보호자 말이에요.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김정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의사 생활 15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병원비는 정확히 내면서 얼굴 한 번 안 비추는 보호자라니. 혹시 해외에 계신 건 아닐까요? 이미선이 추측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연락처가 국내 번호거든요. 아무튼 신기한 일이에요. 한편 용철은 얕은 잠 속에서도 간호사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들려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수진이가. 용철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날 잊지 않았나? 아침이 밝아오자 김순자 씨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주무시는 동안 계속 뭔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라고 하시면서. 용철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자 씨, 혹시 간호사들이 뭔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서 용철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자신의 병원비를 내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영숙 수간호사가 용철의 병실로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보호자분 연락처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퇴원 관련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용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요? 제게 보호자가 있나요? 네, 박수진 씨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따님이신가요? 용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요. 다른 연락처 아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요. 저도 연락처를 몰라요.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거든요. 용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영숙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병원비를 내고 계세요. 20년째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용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수진이가 병원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도 병원에 오신 적은 없어요. 용철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20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니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혹시 그분 주소나 다른 정보는 없나요? 용철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따님께서 어르신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영숙이 나간 후 용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계속 곁에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수진아, 용철은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정말 네가 날 돌봐주고 있었구나. 김순자 씨가 물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께서 정말 효자시네요. 연락은 안 하셔도 마음만은 계속 어르신 곁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가 봐요. 용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은 안 할까요? 왜 얼굴도 안 보여줄까요? 아마 서로 상처가 깊었나 봐요. 하지만 이렇게 돌봐주시는 걸 보니 미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용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기에 20년 동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있을까요? 궁금한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 용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 좀 보자. 아빠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너한테 전하고 싶어.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철은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에 문이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잠깐 들여다본 걸까요? 용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용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수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며 볼에 뽀뽀해주던 그때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쯤 대학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바로 박수진이었습니다. 50살이 된 수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수진은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반복되는 이 일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너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 왔구나. 수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들어가 봐야지.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계단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기도 했죠. 이런 일을 벌써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수진, 용기를 내봐. 수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잖아.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505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수지는 입술만 움직여 불러봤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문고리에 손을 대려니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모습, 엄마 사진을 붙들고 우시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나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재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벽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다렸죠. 간호사가 지나간 후에야 다시 505호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문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병실 안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지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진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얼굴에는 편안한 표정이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셨죠?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와서. 수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께 드리려고 만든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주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팔찌를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시던 그 넓은 어깨,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수진이가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잠꼬대를 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수진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꿈에서도 자신을 부르고 계셨어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고 계신 거죠. 저도 미안해요. 아빠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있고 싶었지만 누군가 올까봐 걱정됐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병실을 나오면서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봤지만 직접 대화는 나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위로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수진은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2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게 될 줄 몰랐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수진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차에 오르면서 수진은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어요.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빠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창문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버지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철이 깨어났을 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금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의아해했지만 자세히 보니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용철은 팔찌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지?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흐린 글씨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수진이가. 용철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온 거였어요. 정말로 딸이 병실에 와서 이 팔찌를 놓고 간 거였습니다. 수진아. 용철은 팔찌를 꼭 쥐며 불렀습니다. 정말 왔었구나. 용철은 금팔찌를 손에 쥔 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아직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후회하며 병상에 누워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진아, 아빠랑 놀자. 6살 수진이가 작은 손으로 아빠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철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었죠. 나중에 아빠 바쁘니까 엄마랑 놀아. 명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 해요.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돈 벌어서 수진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일이야. 이에 용철은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나가거나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에 참석하기 바빴습니다. 수진이가 그림을 그려와 자랑해도 잘 그렸네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 같이 가요. 다른 친구들 아빠도 다 온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못 가겠어. 엄마랑 가. 용철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어요. 수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본 명순이가 여보, 1년에 한 번뿐인 행사예요.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하고 말했지만 용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순이가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수진아,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래. 아빠도 마음은 아파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용철은 그런 소리들을 외면했습니다. 돈만 벌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된 수진이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집에 와도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용철은 그런 딸이 이상했지만 사춘기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순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비 오는 날 퇴근길에 트럭과 충돌한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순이는 용철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 걸 그랬어. 용철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리며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용철은 딸을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아내를 잃은 후 용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업에도 소홀해지고 술에만 의존하게 됐어요. 저녁마다 소주병을 들고 명순이 사진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순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너랑 수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 하지만 정작 살아있는 딸 수진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밥 드세요. 수진이가 상을 차려놓고 말해도 배 안 고파하며 술잔만 기울였어요. 아빠, 엄마도 아빠가 이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뭘 알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용철은 화를 냈어요. 수진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아빠는 자신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도 용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가 망할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떠냐? 엄마 없는 세상에 뭘 해서 뭘 하겠어. 용철은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철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명순이 사진을 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사업만 생각하고 너랑 수진이는 소홀히 했어.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이웃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시끄럽다고 뭐야? 엄마 그리워서 우는데 시끄럽다고 해. 용철은 딸에게 화를 냈어요.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시면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뭘 안다고 그래. 아직 어린 게. 용철은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그때 수진이가 폭발했습니다. 전 어리지 않아요. 20살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집안일 다 혼자 했어요. 아빠는 술만 드시고 저는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뭐라고 했어? 감히 아빠한테. 용철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수진이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든든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술만 마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아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에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서 엄마 얘기만 하시잖아요.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용철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저 같은 딸이 있다는 것도 잊으셨어요. 전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날 밤 둘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로의 상처가 터져 나온 거였어요. 결국 수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 나가라. 나도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용철은 술기운에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게 부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혼자 견뎌야 했고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으니까요.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철은 금팔찌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금팔찌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용철은 그 팔찌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수진이가 정말 왔었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언제 왔는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용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르신,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순자 씨, 수진이가 왔었어요. 용철이 금팔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제가 못 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자는 사이에 온 것 같아요. 이 팔찌를 놓고 갔거든요. 김순자 씨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따님께서 몰래 오셨나 보네요. 왜 깨우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아직 용기가 없나 봐요. 20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강영숙 수간호사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용철은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간호사님, 혹시 병원에 CCTV가 있나요? 며칠 전에 누가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CCTV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용철은 금팔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딸이 이걸 놓고 갔어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강영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특별히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이틀 후 강영숙이 김순자 씨와 함께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찾았어요. 강영숙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쯤에 오셨네요. 화면에는 마스크를 쓰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이 수진이에요? 용철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체격을 보니 중년 여성 같아요. 화면 속 여성은 한참 동안 병실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때로는 몇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다시 다가가기도 했죠.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김순자 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보러 온 거니까 당연히 망설이죠. 강영숙이 대답했어요. 드디어 여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 CCTV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있었나요? 용철이 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계셨어요. 그리고 나갈 때 뭔가 손에 들고 나오셨는데 아마 빈 상자인 것 같았어요. 용철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왔었고 10분 동안이나 자신을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강영숙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매주 토요일 밤마다 오셔요. 매주요? 용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벌써 몇 개월째예요. 처음에는 그냥 복도에서 병실 문만 보다가 가셨는데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따님께서
계속 어르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용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보고 싶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고 그래서 멀리서나마 아버지를 확인하려고 매주 와봤던 거였어요. 다른 영상도 있나요? 용철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강영숙은 몇 주 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여성이 복도 끝에서 505호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저 때는 들어오지 않으셨네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결국 들어가신 거예요. 강영숙이 설명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수진이가 병실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용철은 화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자신은 수진이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성분이 정말 따님이신 게 확실해요? 강영숙이 물었습니다. 팔찌에 수진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체격도 우리 수진이 같아요. 용철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깨어 계시면 되잖아요. 용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이를 만나고 싶지만 갑자기 마주치면 수진이가 놀라서 도망가 버릴 우도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직은 기다려보겠어요. 수진이가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따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시는 걸 보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용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복도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자 용철은 더욱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수진이가 온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곧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아, 용철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여기 있어.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 다음 날 아침 강영숙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도 그분이 오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용철은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간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수진이가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괜찮아요. 기다리겠어요. 수진이가 준비될 때까지 용철은 금팔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김순자 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신발 장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순자 씨가 상자를 용철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이게 나왔어요. 용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 물건이 아닌데. 저도 처음에는 청소용품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김순자 씨가 상자를 열자 노란색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봉투에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용철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편지라고요? 네, 그런데 우편 소인을 보니까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날짜도 꽤 오래됐어요. 용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편 소인을 보니 20년 전 날짜였어요. 집을 나간 직후에 보낸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들을 누가 여기에 숨겨둔 거죠? 용철이 물었습니다. 아마 따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놓고 가신 것 같아요. 팔찌만 놓고 간 게 아니라 이 편지들도 함께 두고 가셨나 봐요. 용철은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펼쳐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수진이의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아빠께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영어가 어려워서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는 건강하세요? 술은 적게 드시고 계세요? 연락하고 싶지만 아직 용기가 없어요. 미안해요, 수진이가. 용철은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두 번째 편지는 1년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아빠 대학에 입학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괜찮아요.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해요.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아빠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그립고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도 생각나요. 아빠도 혼자서 잘 드시고 계세요? 수진이가. 용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딸이 혼자서 이국 땅에서 공부하고 일까지 하며 살아야 했다니 자신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술만 마시며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편지는 몇 년 후의 것이었습니다. 아빠 대학을 졸업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적응하고 있어요. 가끔 한국 뉴스를 봐요. 아빠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딸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이가. 용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가 병원비를 보내기 시작한 거였네요.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따님께서 정말 효자시네요. 그때부터 어르신을 돌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네 번째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배달업체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많이 주문해줘요. 이제 직원도 10명 정도 돼요. 돈을 좀 벌게 되면 아빠한테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절약하며 사세요. 수진이가. 수진이가 사업을 했다고요? 용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더 있어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편지들을 보니 수진이의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배달업체에서 시작해서 한국 식재료 수입업까지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께 회사가 많이 커졌어요.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한국 식품을 미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어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을 나눌 가족이 없어서 때로는 외로워요. 결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직은 일이 더 중요해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이 너무 궁금해요. 수진이가. 용철은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으니까요. 가장 최근 편지는 몇 개월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요. 아빠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빠도 엄마를 잃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 부모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어 용기를 내서 아빠를 만나러 갈게요. 수진이가. 용철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다니. 수진아, 용철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야 했는데.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사업도 성공하시고 그런데도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그런데 왜 이 편지들을 저한테 직접 주지 않고 숨겨두었을까요? 아마 어르신이 놀라실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편지들을 보시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두고 가신 게 아닐까요? 용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다운 세심한 배려였어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갑작스럽게 모든 걸 알려주면 아버지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 편지 끝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곧 만나러 갈게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몇 번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뛰어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사랑해요, 아빠. 용철은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써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사랑한다. 용철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철은 매일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수진이의 글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빈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수진이와 마주했을 때 할 말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토요일 밤이 되자 용철은 평소보다 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10시 50분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몇 주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더 결연해 보였거든요. 발소리가 505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짧은 망설임 후에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병실의 희미한 불빛에 비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용철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아버지가 깨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빠 깨어 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수진아, 너 기다리고 있었어. 용철도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변화가 각자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용철은 많이 늙었고 수진은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수진아. 용철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이 흘렸습니다. 팔찌 고마워. 용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도 다 읽었어.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편지를 찾으셨어요? 응, 간병인 아주머니가 발견했어.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수진아, 미안한 건 아빠야. 용철이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아빠는 술만 마시고 있었잖아.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제는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수진아, 너 미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용철이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그리고 일도 재미있었고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업이 잘 됐다면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성공해서 아빠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용철은 딸이 기특했습니다. 혼자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수진아 병원비 고마워.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빠 딸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은 안 했어?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수진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가 저를 용서해 주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심하게 싸웠잖아요. 바보야, 아빠가 언제 너를 미워한 적이 있어. 화가 났던 건 사실이지만 미운 건 아니었어. 정말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아빠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혹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 수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일 아빠 생각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더 많이요. 수진아, 이제 한국에 돌아올 거야? 네, 이미 한국 지사를 차렸어요. 서울에 사무실도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살 거예요. 용철은 기뻤습니다. 딸이 돌아온다니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 같이 살자, 수진아. 정말요, 아빠? 저 같은 딸을 받아주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이제 아빠가 늙어서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는 못하겠지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빠를 돌볼 거예요. 20년 동안 못한 효도를 다 할 거예요. 부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수진아, 많이 사랑해. 용철도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김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부녀가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모르고. 김순자 씨가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 따님이시군요. 정말 반가워요. 어르신이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몰라요. 수진은 김순자 씨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따님이 이렇게 효자이신 줄 알았어요. 어르신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날 밤 수진은 새벽까지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매일 올게요. 퇴원하실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해가 뜰 무렵 수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오지 않아도 됐어요. 당당하게 아버지의 딸로 저 병원에 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용철은 수진이 간 후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였어요. 드디어 딸과 화해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명순아, 우리 수진이 정말 잘 컸어.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쉬어. 용철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과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저녁에는 도시락을 사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용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용철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준비한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수지는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두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방 2개짜리로 구했어요. 병원 근처에 있어서 정기검진도 받기 쉬웠습니다. 김순자 씨가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아 보이세요. 따님이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러게요. 아빠가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뵐 때는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이제는 편해 보이세요. 강영숙 수간호사도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퇴원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집도 구했고 간병인분도 구했어요. 간병인은 왜 구해? 나는 괜찮은데. 용철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회사 일도 해야 하니까 낮에는 간병인분이 돌봐드려야죠. 저녁에는 제가 와서 함께 있을게요. 용철은 딸이 기특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다니 정말 잘 키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수지는 일찍 와서 아버지의 짐을 챙겼어요. 그동안 모아둔 편지들과 금팔찌도 소중히 챙겼습니다. 아빠 휠체어 타세요. 수진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 용철이 말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규정이에요.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하네요. 용철은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용철은 감회가 깊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 외롭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딸과 함께 퇴원하게 됐으니까요. 병원 현관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아빠, 저기 제 차예요. 수진이 검은색 승용차를 가리켰습니다. 차에 타면서 용철은 신기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공해서 차까지 가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야 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있어서 더 힘이 났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용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디든 좋아. 너랑 함께 살 수 있다면. 30분 정도 가니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차를 주차하고 아버지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5층이에요. 전망이 정말 좋아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구들도 모두 새로 사온 것 같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안락의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구나. 용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방은 이쪽이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안해 보이는 침대와 옷장,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 아빠 퇴원 준비하면서 틈틈이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말고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수진은 직접 요리를 해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수진아, 요리를 언제 배웠어? 용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그리워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용철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목에 금팔찌를 채워드렸어요. 아빠, 이거 차고 계세요. 이 팔찌가 정말 따뜻하구나. 용철이 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빠 생각하며 간직했던 거예요. 이제 주인을 찾았네요. 용철은 팔찌를 만지며 뭉클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2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사이는 끊긴 적 없었구나. 맞아요. 아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용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말이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용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수진이 분주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빠 주무시는 동안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낮에는 아주머니가 돌봐드릴 거예요. 새로운 간병인 이영미 씨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잘 부탁드려요. 수진아, 회사는 괜찮아? 나 때문에 일에 지장 주는 거 아니야? 용철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한국 지사장이 따로 있어서 제가 없어도 돼요. 아침을 먹고 수진이 회사에 가려고 할 때 용철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료 당연한 일인데요, 아빠. 아빠가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힘든 일을 다 이겨내고 다시 건강해지셔서. 수진이 출근한 후 용철은 이영미 씨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어르신, 따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이영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딸을 뒀나 봐요. 저녁에 수진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용철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엄마 산소에 다녀올까요? 용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같이 가겠어? 네, 이제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죠. 딸이 돌아왔다고. 주말에 부녀는 함께 명순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묘비 앞에서 용철은 눈물을 흘렸어요. 명순아, 우리 수진이가 돌아왔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어. 수진도 엄마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라도 아빠 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아빠 잘 모실게요. 산소를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용철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아빠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 이제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떨어질 일 없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부녀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용철의 손목에는 금팔찌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팔찌 정말 따뜻하네. 마치 내 마음 같아. 용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이제 진짜 아빠 곁에서 빛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부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용서하고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들을 약속하며 말이에요. 드디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용철과 수진이 부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진정한 화해를 이룬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어르신 수다였습니다.